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길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낮부터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는데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음 주에 더 강한 비가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다시 물바다가 된 강남 지역의 빗물바지들이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도로 면적당 빗물바지 개수가 서울시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서울시가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사려 깊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민주당은 국민을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짐만 됐다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하락해 2년여 만에 월간 기록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상태인 서울 아파트값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5만 명을 넘어서며 3주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긴 여름 연휴가 시작돼 이동량이 늘면서 감염 상황이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 기지에서 발생한 폭발로 군용기가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항공기 손상이 없었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지난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서울이 7명, 경기 3명, 강원 2명으로 직전 집계보다 사망자가 1명이 늘었습니다. 새로 확인된 사망자는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남성으로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1명이 줄어 7명, 이재민은 1,4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청 남북도 등 6개 시도의 일시 대피자가 4,507명으로 나타나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사람은 모두 5,9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어제 오후부터 차량이 전면 통제됐던 올림픽대로가 풀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여의상 하류나들목, 잠수교 등 서울 곳곳에선 여전히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더 강한 비가 예고됐습니다. 소멸한 7호 태풍 무란이 남긴 막대한 수증기가 폭우를 뿌렸던 정체전선에 더해질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한 정체전선은 어김없이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산업단지에는 1시간에 100mm의 집중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이 지역 관측 이후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지방에는 최고 100mm, 충청과 영남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체전선은 남부로 더 내려가며 약화하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정체전선이 이제 이후 점점 남하하는 과정에서 약화되면서 비구름대는 약화되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광복절 휴일인 월요일에는 북한에서 다시 정체전선이 형성되겠습니다. 여기에 7호 태풍 무란이 남긴 수증기가 더해지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비구름은 월요일 밤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 오전에는 충청지방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리는 폭우는 전국에 걸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정체전선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해 폭우 지속 시간은 짧지만 태풍 수증기 영향으로 이번보다 더 센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보다 적은 비에도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이 주 후반까지 계속 내륙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여 길어지는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에선 집중호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워낙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복구도 더디게 진행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먹통이 된 초고층 아파트 승강기가 며칠째 멈춰서 있는가 하면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승강기 버튼을 눌러봐도 소용이 없고 문도 닫히지 않습니다. 점검 중 표시는 지난 월요일 밤 폭우가 시작된 이후로 꺼질 줄 모릅니다. 외부인 출입을 막아야 할 현관문도 열린 채 센서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1층에는 택배도 쌓여가고 있고 아예 전기가 나가 불이 꺼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단지 고층 아파트 내부 시설이 마비된 뒤 계속되는 비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등하원 시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변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이 되는데 유독 이 아파트만 엘리베이터가 가동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노인분들이 꽤 오고 가고 내려가시고 올라가시면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시면서 서울 양천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우에는 버텼지만 습기가 찬 채로 강풍까지 불다 보니 결국 부서져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북측 외벽은 아마 전동이 비가 안 오더라도 물기가 먹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스펀지가 젖어 있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떨어진 게 이상할 정도로 언제 떨어져도 떨어질 거였다고 전 보여요. 누적된 비에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성 광주 고속도로 서용인 나들목 인근에서는 응집력이 약해진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새벽 시간 통행량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를 본 차량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일대에서는 온종일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새로 생긴 고속도로인데 흘러내려도 흘러내리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나 램프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설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풀로만 이렇게 쭉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비 많이 오면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도권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광범위하고 복구도 더딘 가운데 다음 주 또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각종 건물이나 도로, 공사장을 비롯해 야산이나 하천 주변 방벽과 제방, 배수로까지 재취약 지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도로와 주택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죠. 이럴 땐 도로 물이 빠지는 빗물바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YTN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봤더니 상습 침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맨손으로 빗물바지 덮개를 번쩍 듭니다. 하수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직접 치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 덕분에 물이 빠졌다며 지난 9일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빗물바지는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수구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초동 건물입니다. 양수기로 건물에 차올랐던 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인데 빗물바지가 물을 다 처리하지 못해 이렇게 바닥에 물이 흥건한 상황입니다. 빗물바지는 일반 지역에선 10m 이상 3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과 같은 상습 침수 지역에선 10m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집중 피해를 본 강남 지역은 어떨까? 물바다로 변했던 서초대로 일대의 빗물바지 간격은 대부분 10m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도로 면적당 빗물바지 개수 역시 서초구와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m 또는 20m 간격으로 한 개씩 설치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속해서 설치를 해주면 빨리 도로 표면에 있는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갈 수 있죠. 법에 명시된 설치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빗물바지 관리도 제때 이뤄져야 합니다.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있을 경우 침수가 3배가량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꽁초하고 비닐봉지, 과자 봉지 같은 쓰레기 같은 게 이제 빗물바지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바로 침수가 되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법에 명시된 빗물바지 설치 기준과 관리는 단순 권고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드러났듯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선 기준에 맞는 추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취약계층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 방을 전부 없애겠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는데요. 이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을 제대로 배려한 대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반지하 거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얀 국화꽃 위로 세 사람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남매와 딸의 합동 빈소입니다. 이번 폭우는 주거 취약계층인 반지하 거주민의 보금자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라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바뀐 게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구상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가 반지하방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서울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년째 신길동에서 반지하 주택에 산 여성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등만 떠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마련을 해주고 차츰차츰 없애야지. 무조건 없애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일 때문에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목사님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반지하가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결코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을까.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는 데다 임대아파트에 자리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멀면 못 가는 거죠. 아무리 공공을 줘도. 멀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생활 거주가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딱 여기 준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이들에게 반지하 주택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눕힐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32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끌어모아도 24만 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오히려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도시 난민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정책으로는 선언이 수준이고 실효성은 좀 없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보단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해 복구를 돕겠다며 현장 봉사활동에 나섰지만 실언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사진 잘 나오게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는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야당은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보좌진 등이 수해 복구를 돕겠다며 서울 사당동을 찾았습니다.
첫 외부 공개 일정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엄중한 현장에서 행동 거지를 조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수재를 입은 이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칫 실언 한마디가 봉사활동 진정성을 통째로 날릴 것을 우려한 건데 곧바로 문제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미자 의원이 김 의원을 제지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취재진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오고. 태춘식 의원님.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곧바로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은 김 의원에게 이번 일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면서 큰 줄기를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큰 줄기가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고 문제 발언을 듣고만 있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원내대표 옆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걸 꾸짖지도 않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흉내만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해 현장을 찾았지만 국민의힘 수해봉사는 논란거리만 낳은 채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에서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피해가 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가 해명 과정에서 시의회 예산 삭감 탓을 했는데 맞는 말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수해 발생 이튿날 서울시가 수해 방지 예산을 줄여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내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가 제출한 수해 방지 예산을 250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예산안 회의. 수해 방지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수해 방지 관련 예산안 원안의 규모가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어서였습니다. 우리 내년도 그 세출 예산액이 보니까 475억 3,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그 우리 물순환 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실링이 대부분 저희 실국본부로 할당이 되세요. 네. 실링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링 범위를 우리가 좀 많이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좀 극복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248억 원의 내역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하수관로 신설과 개량, 정비 등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후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삭감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갑작스러운 수해 상황 같은 자금 투입이 시급한 사업 등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돌리려 했지만 시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시에 회전기금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었고요. 금액만큼 다시 하수관고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애결위에서 문의했을 때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 복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의 규모 자체가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었던 데다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자체도 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비 성격의 자금으로 적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절대다수 민주당의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서울시의 주장, 대부분 거짓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를 찾아 한 달여 뒤 추석 때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동시에 수해 복구에도 총력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사흘 연속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 등장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민심을 듣고 가격과 수급 상황도 점검하고 정부 조치도 확인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지금 너무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뭐 밥 지어가지고 고추장 보리굴비하고 딱 먹으면 예 맛있습니다. 기재부가 신청해야 되네. 저 지금 한 번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추석이라는 문구 앞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 또 민간 기업인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명절 때 장보기 부담을 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최근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친 만큼 윤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까지 피해 보상과 이재민 구호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검토하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총동원해 빠르게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요건 충족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 완료를 목표로 재정, 세제, 금융 분야를 망라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딱딱한 사무실 회의보다는 현장을 자주 방문할 계획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하며 말했던 초심과 민심을 삶의 현장에서 찾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하락해 2년여 만에 월간 기록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8%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달의 11.3%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6월보다 9%나 떨어진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5.8% 올라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거래 절벽 상태에 놓인 서울의 아파트값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초초금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가구 가까운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0월 23억 8천만 원에 팔렸는데 최근엔 4억 원 넘게 급락한 19억 원대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거의 안 돼요. 매수가 심리가 꺾여서 아주 싸게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하락하며 지난 2019년 4월 1일 조사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서초와 용산을 제외한 23개 구가 떨어졌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반면 강남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2% 하락했고 송파구는 마이너스 0.06%로 내림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로 인천시는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 떨어졌는데 지난 2019년 4월 22일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금리 급등, 대출 규제, 집값 고점, 주택 구매 심리 악화 등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예상됩니다. 전셋값은 전국이 0.06%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은 0.03% 떨어져 지난주와 같았지만 경기와 인천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공정률 52% 상태에서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11월에 재개됩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양측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변경했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도 곽지 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20대 남성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SUV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를 몰던 50대 대리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랜턴으로 어두운 바닷속을 비추고 망원경으로 먼 바다를 내다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에서 공성대응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한담 해변 그 앞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조해서 심정지 상황으로 병원 이송했어요. 수색 끝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 하객동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중앙선 건너편에 인도 경계석 충격하고 원차로 돌아와가지고 가로수 충격하고 정차한 겁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를 몰던 50대 대리기사 A씨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경찰은 평소 지병을 앓던 A씨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 용호동에서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25층짜리 아파트 8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주민 16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엔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의 한 야산에서 바위들이 굴러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가 부서졌습니다. 군산시는 전날 한때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린 탓에 산 지반이 약해져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재감염까지 걸리는 시간은 빨라져서 지난달 기준으로 2달이나 단축됐는데 17살 이하 연령층과 백신 미접종자 비율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완치 이후 재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차례 감염 추정 사례는 누적 14만 명을 넘어섰는데 문제는 최근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주간 확진자 가운데 2차례 감염된 비율을 보면 지난 6월 2%대에서 지난달 5, 6%대로 급증했습니다. 기존에는 첫 감염 이후 재감염까지 7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난달 들어 이 기간이 2달이나 단축돼 급증세에 영향을 준 겁니다. 7월에 발생했었던 케이스들 보시면 5개월 내외로 이전에 비해서 좀 단축되는 재감염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하위 변이에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근 한 달 동안 17살 이하 소아청소년과 백신 미접종군 비율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초기 감염으로 항체가 생겼다고 해도 재감염 위험이 접종군보다 높은 겁니다.
실제로 재감염 발생 위험은 미접종자와 비교해 2차 접종자가 48%, 3차 접종 완료자는 7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감염되더라도 접종 횟수가 늘수록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으로는 재감염이나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종 시기에 맞추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고,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며 최초 감염자가 급증한 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감소하고 면역 회피력이 큰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재감염 사례가 2석 달 동안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 4,85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 13만 1,000여 명보다는 6,600여 명 적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15배, 2주 전보다는 1.5배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통상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집중호우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2만 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 25만 명을 넘어서며 3주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긴 여름 연휴가 시작돼 전국 감염 상황이 더 악화할까 방역 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최장 6일에 이르는 여름 연휴 첫날, 공항은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기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석 예약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규제 없는 연휴를 맞아 귀성과 여행 행렬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佐賀です。ひいおじいちゃんのお家に行きます。コロナあるので心配ではありますけど、でも久しぶりに帰れるっていうところは気をつけながら。 문제는 긴 연휴가 감염 상황을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 확산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하루 감염자 수 25만 명을 넘어서는 등 3주째 신규 감염자가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250명을 넘어서 이전 유행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쿄 소방청에 따르면 병상이 없어 응급 환자가 35시간 넘게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入院受け入れが困難な状況ですが、これを打開すべく医療機関への負荷が増大し続け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하게 하고 감염자 수 전수조사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ウィズコロナに向けた新たな段階への移行を時期を逸することなく、感染症危機管理庁仮称でありますが、こうしたこの組織の創設といった 여전히 까다로운 일본 입국 규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G7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에서 지난 9일 발생한 폭발로 항공기 손상이 없었다는 러시아 주장과 달리 이 군용기가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공격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면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에 우크라이나가 가한 최초의 주요 공격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민간 상업용 위성 플래닛 랩스 PBC가 지난 9일 폭발이 있기 4시간 전 촬영한 크림반도의 러시아 사키 공군기지 모습입니다. 각 구역별로 러시아 항공기들이 손상 없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 하루 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여러 대가 파괴된 것이 확인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측은 폭발로 러시아 군용기 9대가 파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발에 대한 러시아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러시아 측은 폭발 직후 저장고의 탄약이 취급 부주의로 폭발했다며 인명피해 상황만을 공개했습니다. У нас 14 раненых, 1 погибший. Здесь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близким выражаем.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ся. Вот сейчас подходила женщи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현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사키 공군기지 폭발이 공격일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또는 크림반도 내 게릴라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특수부대가 공격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항공분석가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기지에 가깝게 침투해 소형 드론이나 자폭용 드론으로 전투기나 연료 트럭 또는 저장고를 타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격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면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에 우크라이나가 가한 최초의 주요 공격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낮 동안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방에는 아침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3도, 대전은 23.8도, 대구는 2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오늘 낮부터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는데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음 주에 더 강한 비가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다시 물바다가 된 강남 지역의 빗물바지들이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도로 면적당 빗물가지 개수가 서울시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서울시가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하락해 2년여 만에 월간 기록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상태인 서울의 아파트값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5만 명을 넘어서며 3주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긴 여름 연휴가 시작돼 이동량이 늘면서 감염 상황이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남쪽으로 이동한 비구름 때문에 군산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이번엔 전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물론 주택과 상가 수십 채가 물에 잠겨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들어차 온 골목이 저수지가 됐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이미 건물 안까지 물이 가득 차 손쓸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 다른 데는 안 그래.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왜 물이 안 빠져? 응? 여기가 어디 제가 막아놨는가 봐. 비슷한 시각 군산 수송동. 도로가 물에 잠겨 거리엔 버려진 차량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물난리에 주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하수구 그 맨홀 그게 막 뚜껑이 막 다 열려가지고 그걸 이제 역류해서 그 열어놓은지도 모르고 그 어떻게 잘못해서 가다가 빠져가지고 허리까지 빠져가지고 하마터면 그 하수구 속으로 들어갈 뻔했어. 군산에 본격적인 폭우가 내린 건 오전 9시쯤. 20분 지난 뒤엔 시간당 최대 100mm의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하수구를 틀어막은 물폭탄에 일부 지역은 한때 성인 허리 높이까지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청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문턱을 넘어 벽 안쪽에 있는 곳까지 물이 들어찼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비로 군산 지역 도로와 건물이 수십 곳씩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 한 곳의 지붕이 무너져 70대 여성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전북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며 계속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충청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축대가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축대가 무너지면서 돌덩이와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응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축대가 무너질 당시 이곳을 지나는 차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택으로 토사가 밀려든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흙더미가 벽에 막혀 지방까지 들어오지 않았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70대 거주자는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천에 잠겼던 자전거 도로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장은 완전히 뜯겨나갔고 하천 곳곳에 숲을 더미와 밀려든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도로가 위험한 상황에서 앞으로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언제 이제 보수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걱정입니다. 한바탕 물난리가 났던 청주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놓고 바닥에 남은 흙탕물을 연신 쓸어냅니다. 공무원들까지 투입됐지만 폭우가 남긴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빨리 복구돼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청주시에서 정말 빨리 해결해줘야지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 모종은 흙탕물을 뒤집어 썼고 출하를 앞두고 있던 멜론도 뿌리가 썩기 시작해 못 쓰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너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충청권에 사흘간 3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진 가운데 충남에서만 농경지 160여 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부지방을 휩쓸고 갔던 집중호우가 잦아들면서 폭우가 남긴 상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끊기고 제방둑이 무너지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마을도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에 나와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니 이곳은 오히려 수해가 핥히고 간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며 말 그대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성덕마을로 가는 산길 입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아스팔트를 따라서는 폭포수 같은 물이 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낭떠러지를 방불케 하는데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로 통제선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설치한 철제 조형물인데 완전히 구부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산 위에서부터 흐른 물이 하나의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일단 임시로 접근 금지 조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도 도로가 무너지고 파손된 데가 워낙 많다 보니 위쪽까진 차마 손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직접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피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장비가 끊임없이 토사를 쓸어 담습니다. 마을 진입로 곳곳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복구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민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7년 전 이곳에 터를 잡은 한 주민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저희 집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방뚝이 무너져서 그 제방 옆에 있던 정자가 막 쓸려 내려가서 정자가 온데간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평생 농부로 산 어르신도 갑갑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뒤집힌 벼와 황무지가 된 밭을 바라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00평이 지금 다 패버렸나 봐요. 다 넘어져서 다 덮여져 버렸어요. 막막하죠 뭐. 이렇게 막막하죠 뭐. 폭우가 가장 심했던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양평에는 모두 4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연휴 마지막 날에도 수도권 일대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제대로 손 쓸 틈도 없이 또다시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 지역은 산사태와 낙석, 또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컸습니다. 긴급 복구를 시작했지만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그치지 않는 비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산사태 발생 하루 뒤 찾아간 현장. 종잇장처럼 구겨진 컨테이너부터 뿌리째 뽑힌 나무까지. 복구 작업은 진작 시작했지만 현장은 아직도 아수라장입니다. 중장비를 투입해 쏟아진 토사물과 낙석을 채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일부 도로도 산사태로 유실돼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그치지 않는 비. 추가 산사태 우려에 피해 주민들은 집을 찾아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엉망진창이지 뭐. 며칠 걸려도 못해 여기. 한 열흘 걸려도 집이 못 들어가거든. 사망자가 발생한 또 다른 산사태 현장도 마찬가지. 흘러내린 토사와 낙석의 양이 워낙 많아 복구는 아예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비가 그친 지역은 사정이 났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도로가 유실되고 난간이 뜯겨나간 강원도 인제 31번 국도. 흙을 채워넣고 난간을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 지역 특성상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졌고 나무 쓰러짐이나 낙석, 토사 유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 자치단체마다 피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긴급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중. 하지만 다음 주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더 막막한 상황인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물을 퍼내고 인명 구조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주변.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는 모래주머니에 트럭까지 동원해 막았습니다. 주차장 밖에선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주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손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양동이나 세숫대야가 쥐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 물을 퍼내는 겁니다. 그 재작년인가 지하실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갖고 피해가 엄청 났었는데 요번에 또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건데 그걸 요번에는 양동이 이런 거 갖고 오셔갖고 막 계속 바깥으로 퍼냈던 거죠. 위에서 바라보니 물 퍼내기에 동참한 주민은 어림잡아 40-50명. 누가 시킨 일도 아니지만 행여나 생길지 모를 또 다른 사고를 막으려는 마음이 모인 겁니다. 훈훈하고 세상 참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이 시련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저는 참 보기 좋았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피해를 막으려는 따뜻한 손길이 모여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의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현장 조사와 피해액 산출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가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합니다.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 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보험금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삶의 터전이었던 시장엔 생채기만 가득합니다. 빨리 이제 주민들의 이주 대책안에 대해서 복귀하는 그런 생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한은행은 200억 원 규모 자금으로 1인당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농협은행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출금 1억 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존 대출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 원리금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상환유예나 분할 상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도 더 신속히 지급됩니다. 피해 고객에 대해 보험금 심사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는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도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연체료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이 지원됩니다. 수해 피해 긴급 금융 대응반을 구성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 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23년 만에 고물가에 넉넉함보다는 부담이 큽니다. 정부가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를 비롯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추석 때 많이 쓰는 성수품 가격은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70% 넘게 값이 오른 배추를 비롯해 무와, 감자, 소고기, 명태 등 줄줄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다 꼴이 올랐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정부가 이렇게 치솟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비축해놓은 물량을 풀고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역시 최대 규모인 65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올해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저소득층 알뜰 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선 42조 원 규모의 명절 대출과 보증자금을 공급합니다. 업계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체불 없는 임금 지급으로 이어져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밥상 물가가 얼마나 잡힐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7% 넘게 뛰었고 특히 20대 추석 성수품은 평균 10% 넘게 치솟은 상황이라 한 달 남짓 짧은 시간 동안 값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 쿠폰은 오히려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대규모 할인 쿠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요를 통해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다시 시행할지 검토키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20대 성수품 관련 대책을 두고 인위적인 물가 관리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20대 성수품 가격 대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MB 물가지수를 떠올리게 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쿠폰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오히려 직접 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직자 선거 범죄도 다시 분류해 일부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뇌물 등 부패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없애면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한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 달 뒤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핵심 줄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줄여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까지 청구하며 검수완박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법무부는 이번에는 하위 시행령을 고쳐 법을 우회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패와 경제범죄를 다시 정의해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공직자 선거범죄 일부를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함께 금권 선거는 부패 범죄로, 기술 유출을 다루는 방위산업범죄와 마약류 유통범죄, 조폭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제범죄로 분류됐습니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천만 원 이상 뇌물 등 수사 범위를 세세하게 제한한 규정들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고 위증죄와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보안 수사할 때 적용되는 직접 관련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되면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위 시행령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고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법 과정을 고려해 여러 성격의 범죄를 재분류한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법률 위임 범위 안에서 보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개선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로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검수완박 법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하자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그 법안이 좀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해도 그 이전에 논의되었던 내용 자체가 다 무효화된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그냥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좀 어렵죠. 이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 좀 밝히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과거 일배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동생이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제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계정을 공유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실명이 나오지 않는 커뮤니티에 과거 글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낭설들도 많아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요원이 해임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시위 입체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 행정요원 A씨가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건에는 시민사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결합한 시위를 분석해 이 둘의 연결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관리 책임을 물어 A씨가 속한 비서관실의 비비서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며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는 사드가 협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이달 말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사드기지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산불1한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대외적으로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드는 자위적 방위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이는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는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며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 정상화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사드 입장차가 전반적 한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다른 분야의 양국 협력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한중 외교국방당국의 차관급 외교안보 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할 방침이어서 양국의 외교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철강 업체들이 짬짬이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미리 낙찰 물량을 나눠두고 또 입찰 직전에 모여 예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철근을 사기 위해 연간 1조 원어치를 주기적으로 발주합니다. 하지만 철근을 판매하는 철강 업체엔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업체들은 생산 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따져 미리 낙찰 물량을 나눴습니다. 입찰 가격은 쪽지나 모임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 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 연습까지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진행된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업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한 업체가 서류 문제로 참가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업체들이 해당 업체에 몫을 남겨두고 입찰하기도 했습니다. 사이좋게 골고루 나눠먹은 셈입니다. 담합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이들로부터 원자재를 사들인 뒤 가공해 철근을 만드는 압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낸 매출액은 5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식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영양 정보가 앞으로는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도입하는 소비기한 표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1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식품 포장지에는 영양성분 같은 식품 정보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보 가운데 많은 부분을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 정보가 바뀌더라도 QR코드에 연결된 시스템상 정보만 수정하면 돼 포장지 교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해도 문제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도록 바뀌는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행일에 맞춰 식품 포장지를 일괄적으로 바꾸려면 기존 포장지를 버려야 해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포 배양 기술로 만든 식품도 인정 대상에 포함해 도축 과정 없이 동물의 근육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식당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면 사람이 식사하는 공간과 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까지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식당에는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임상시험 승인 간소화 등 신속 지원 플랫폼도 마련됩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 그리고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때 명백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던 것을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될 때도 보상하도록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작의 단점을 보완한 4세대 폴더블 폰을 1년 만에 출시했습니다.
모토로라 또 샤오미 같은 후발주자들도 올해 하반기 신형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함께 소문만 무성했던 갤럭시 Z 플립 4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새로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4는 외관상 전작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간 단점으로 꼽혔던 배터리 사용 용량이 12% 늘어났고 여닫는 부분인 힌지가 얇아졌습니다. 함께 출시된 갤럭시 Z 폴더 4는 좌우 베젤을 3mm씩 줄여 기기를 펼쳤을 때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했고 고질적 문제였던 주름 접힘 현상도 개선했습니다. 실물 공개 첫날 한국에서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달라진 외관을 꼼꼼히 비교하고 개선된 성능을 체험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디자인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폴더 같은 경우에는 힌지가 좀 얇아졌다든지 조금 더 베젤이 얇아졌다든지 해서 사용감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 특히 폴드 4의 경우 전작보다 무게가 8g 더 가벼워졌습니다. 갤럭시 Z 폴드 4의 무게는 263g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갤럭시 S21이 약 90g 정도 더 가벼운데 케이스 무게를 더하니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높은 가격으로 선뜻 구매가 꺼려지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춰 폴더블 폰을 대중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000만 대 이상의 숫자를 올해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폴더블로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은 지난 2019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0%로 가장 높고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와 오포가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로 올해 하반기 쏠림 현상은 더 뚜렷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안으로 9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8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모토로라와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올해 하반기 신형 폴더블 폰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IT 기업 애플은 공식적으로 폴더블 폰 출시 계획을 밝힌 적은 없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폴더블 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발주자들이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부지방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마치 다른 세사처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작은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생수가 가득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문을 열고 시원하게 생수를 들이켭니다. 버스를 타고 와서 되게다 더울 때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생수 하나 먹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목도 트이고 참 좋습니다. 이런 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등산로 앞에도 냉장고가 마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오르거나 길을 가던 시민이 시원하게 목을 축입니다. 울주군에서 물 구매가 불편한 곳이나 물이 필요한 시민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마련한 겁니다. 냉장고의 생수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채워줍니다. 냉장고 앞을 지나는 누구나 마음 편히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원에는 양산이 준비됐습니다. 야외 활동 탓에 온열 질환이 늘어나자 그늘로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어 이름도 양치무산으로 지었습니다. 울산 지역 관광지와 주요 공원 8곳에 1000개 정도가 마련됐습니다. 써보니까 비가 올 때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어서 또 매우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남부는 말복을 향해 가면서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란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암살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내에서 암살자를 고용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용의자를 기소했는데 이란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3일 이란의 중동 전략 설계자이자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군의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 명령을 내렸다고 확인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이란은 미국에 대해 보복 공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قطعاً این شادی لحظه‌ای امریکایی‌ها و صهیونیست‌ها دیری نخواهد پایید که به عزا تبدیل خواهد شد. 이란의 보복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향해 실제 추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미국 법무부는 이들의 암살을 교사한 혐의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샤흐람 푸르샤파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oday, the Department of Justice unsealed a complaint exposing a brazen attempt by a member of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to carry out the murder of a former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푸르샤파는 최근까지 미국 내에서 30만 달러, 우리 돈 3억 9천여만 원으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볼턴 전 보좌관을 암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볼턴 암살에 성공하면 추가로 100만 달러짜리 두 번째 임무까지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하지만 의뢰를 받은 암살자는 미국 정부의 비밀 정보원이었다는 게 미국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란 정권은 미국의 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This is a murderous, lying regime. It's an enemy of the United States, and we need to treat it that way. 이란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기소에 대해 근거 없는 중상 모략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이유와 원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과학자들이 과학계의 오랜 비밀을 밝혀줄 실마리를 거미에서 찾아내 동물도 꿈을 꾼다는 가설에 한 걸음 성큼 더 다가섰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보송보송한 털로 덮인 몸통에 큼지막한 눈을 가진 깡충거미입니다. 먹이를 덮칠 때 깡충 뛴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과학자들이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한밤중 깡충거미가 자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몸을 움찔움찔하더니 다리를 제멋대로 실룩거리고 자세히 보니 눈 부위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약 80초간 계속됐고 15분에서 20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모습이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중에 몸을 뒤척이면서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What we found is that jumping spiders seem to be exhibiting something like an REM sleep-like state. So they cannot move their eyes, but they can move their retinal tubes. And so we see these move quite rapidly. 거미는 물론 곤충류 전체에서도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 관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관찰된 거미의 행동이 실제 렘 수면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렘 수면과 유사한 상태가 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건 이런 상태가 생물체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female, so it might be dreaming of its loved one jumping spider, but when it's not that, it's going to be dreaming about food. 연구진은 깡충거미가 단순한 구조인데다 어릴 때 몸이 투명해 포유류 등 일반적인 생물보다 실험 결과를 관찰하기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 과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꿈을 꾸는 이유와 원리가 깡충거미를 통해 풀리게 될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 9일 오후 중국 지린선 백두산 북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북신문망 등 현지 언론은 암석과 토사가 굉음을 내며 산 아래로 쏟아지고 주변에 뿌연 연기가 발생했으며 놀란 관광객 1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산사태 발생 지역이 관광객들이 머물던 곳과는 거리가 멀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의 친필 편지와 엽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이육사가 친척과 친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엽서 등 총 4점을 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라는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올릴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경북 안동 이육사 문학관이 소장해온 편지와 엽서는 이육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신문과 잡지에 글을 발표하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1944년 중국 베이징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방에는 아침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전남 남부에는 60mm가 넘는 제법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23.3도, 광주가 26.4도 등으로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33도, 제주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또 모레는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